자, 오늘부터 이제 경제학 기초 입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름은 고범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첫날이긴 한데 아직 교재가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프린트로 좀 당분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대략 표지는 이렇게 좀 색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나오니까 그때 정식 교재 받으시고 수업을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학 뭐 공부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경제학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법도 공부하시죠, 법. 저도 예전에 행정법, 뭐 헌법 공부한 적 있는데, 법 공부할 때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저도 경제학과니까 그 법률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 공부하신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뭐 시중 교재 보시면 입문용 교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서 쪽에서. 근데 그 수험서 입문용 교재를 보면 저희가 일반적 공부하는 교재 중에서 그냥 뽑아내서 이제 발췌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좀 주제별로 묶어놨어요. 전체를 다. 그래서 대략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해서 미시, 거시, 국제, 경제까지 다 일단 이제 용어는 쭉 묶어놨는데, 어차피 요 수업이 이제 입문 강의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백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백에 있는 문제는 저희 이제 몇 페이지 맞는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운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약간 어려운 건 좀 풀어드리겠지만, 요 수업은 저희가 중간에 어떻게 할 거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쪽지 시험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입장에서 7공무원 준비하시면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셨을 거니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좀 쪽지 시험을 보면서 진도를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학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제를 절대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암기하라고도 말씀하시는데, 항상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암기 위주로 하시게 되면 문제를 좀 응용해서 내버렸을 때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경제학 문제들을 보게 되면 7공무원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않지만 가끔 이제 응용 문제가 등장하다 보니까 암기식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대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교재만 보시면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뭐 하셔야 돼? 반드시 질문하셔야지. 그러니까 모르면 계속 질문하셔야 돼.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제가 가끔씩 이제 대학 특강을 나가보면요, 어느 대학교에서 제일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부터 쭉 제가 강의 나가봤거든요. 그럼 나가보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데가 서울대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특징은 모르면 질문이야. 모르면. 그래서 질문해야 그 내용이 본인께 될 수 있으니까 꼭 질문하시고 이해될 때까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암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암기할 것 꽤 많죠. 그래서 제 교재도 끝에 보면은 공식들이 있어요, 공식들. 경제 공식들. 그래서 경제 공식들은 암기하셔야 돼. 근데 그 전에 암기하기 전에 이해가 돼야 외워지죠.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암기가 안 되니까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 암기. 요거는 꼭 염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경제학은 문제풀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문제 풀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경제학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단원으로도 끝났다 라고 하면 일단 해당되는 문제만 푸셔도 돼. 계속 반복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 쪽은 문제 은행으로 많이 나오니까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학 예전에 공부했을 때 수학의 정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념 원리. 거기 문제 유형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잡아 놓으시면 약간 틀어도 그만큼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두 가지만 딱 하시면 경제는 끝나요. 그러니까 막 경제학 공부할 때 어차피 7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좀 부담감을 느끼겠지만 양을 줄이셔야 돼.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막 경제학 이론서도 이 책 저 책 다 보시고 문제집도 뭐 이 책 다 보실 때 그럴 필요 없고, 이론서 한 권 제대로 잡아놓으시고
문제집 한 건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문제풀이는 가장 기본이 기출이죠. 거의 기출에서 다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출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경자 다 맞겠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시면 기출만 제대로 잡으시면 크게 무리 없고요. 대체 기출 문제나 문제풀이 할 때 가장 기본은 지문을 다 본인이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뭐 1번 문제에 5개 뭐 지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답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이 왜 맞고 2번 왜 틀리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고 정답만 찾게 되면은 본인 실력이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지문별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거의 시험 붙는 거예요. 근데 좀 고득점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제풀이 여기 하면서 좀 더 응용 문제 푸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제 공부를 넓히지 마시고 좁게 하시라고. 책 한 권, 이론서 한 권, 문제집 한 권, 요것만 달달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웬만큼 점수 나오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경제학 강의를 해보면 처음 경제학 강의 듣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끔 이제 제가 훈련시켜보면 3, 4개월 정도 되면 합격선에 올라가요, 점수가.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안 올라가신 분들은 시행착오들이 많아. 항상. 그래서 저번에 한 분도 상담 오셨는데 본인이 이제 강의 뭐 여러 개 들었다가 막 돌더라고. 근데 이제 현강 수업 나오면서 본인이 이제 질문도 하고 하면서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수씨만 이제 뭐 인강 듣는 분 계시겠지만 인강은 현강처럼 좀 활용하셔야 되고 인강의 문제점은 본인들이 시간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인강 볼 때 딴짓도 많이 하시고. 대수씨면 이제 뭐 현강 들으시면서 인강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경자만큼은 전 개인적으로 저도 강의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공무원 쪽도 하긴 했지만 주로 공기업 쪽이었어요. 강의하는 쪽이. 그래서 공기업은 이제 한국은행부터 되게 많거든요. 종류들이. 그래서 나름 이제 합격생들 배출하는 과정에서 합격 노하우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나주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붙도록 많이 도움을 드릴 거니까 잘 쫓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질문 답변을 우리 황남기 교수님 그 스파르타 캠프 아직 거기에는 안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Q&A 그쪽 이제 올라가면 그쪽 질문해 주시거나 제 개인적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고범석 경제학 이렇게 치시면 카페 있으니까 거기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스파르타 캠프에 그 항목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다 적극적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염두에 주시고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일단 이제 앞에는 공부법 있고요. 거기 목차가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차 쭉 보시게 되면 챕터 있고 챕터가 몇 가지 있냐면 32까지 그러니까 31까지가 이제 설명 내용이고 32가 필수 공식 들어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기초 수학. 보통 이제 경제학 하려면 기초 수학 정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미분적분 물어보는데 그것 때문에 따로 경제 수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하는 게 한도가 딱 정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정석학을 공부하다든지 기초 수학을 따로 뭐 수업 막 듣는다 할 필요 없고요. 문제 풀 때 거기서 응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는 수학 공부가 아니라서.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이렇게 내용 전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가실 파트는 16페이지부터인데 어차피 제가 수업 중간에 시험 나오는 주제가 있고 나오지 않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걸 좀 찍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당연히 우리는 경제학 처음 공부하신다고 전제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 개념부터 잡아 드리겠지만 시험 나오는 거 나오지 않는 거 딱딱 찍어서 좀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가시면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이제 경제활동 또는 경제생활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 키워드는 뭐냐? 생산, 소비, 분배예요. 일단 이제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경제활동의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한테 필요한 재화 서비스 뒤에 이제 재화 서비스 개념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분배하는 거 소비하는 요 세 가지를 우린 뭐라고 한다?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 설명하고 있죠. 시험이 당연히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생산이 뭐고 분배가 뭐고 이런 정의도 있는데 생산 보시면 알다시피 1번에 새로 만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정의한단 말이에요. 생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샀는데 그걸 가공해서 좀 더 비싸게 팔면 그건 생산이에요. 가치를 증가시켰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배 보이죠? 분배 보시면 나눠 갖는 거잖아요. 나눠 갖는 거. 그래서 항상 분배가 나오면 여기 붙는 게 소득이거든요. 분배 또는 소득. 분배 또는 소득. 그래서 지금 중간에 분배 소득 관련된 개념이 등장하죠. 임금, 이자, 지대. 요 세 개. 그래서 임금 밑에 뭐 붙으면 돼요? 임금 소득. 이자 밑에 뭐 붙으면 돼요? 이자 소득. 지대도 마찬가지로 지대 소득.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제 임금 나오겠지만 임금 소득은 노동 사용 대가, 이자 소득은 자본 사용 대가, 지대 소득은 토지 사용 대가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생산 요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노동하고 자본하고 토지가 나온다는 거죠. 요 세 개. 그래서 노동 사용 대가를 임금 소득, 자본, 이자 소득, 토지, 지대 소득인데 뒤에 이제 임금 나오다시피 임금은 이제 노동의 가격이라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근데 이제 요 용어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죠. 임금, 이자, 지대. 요거 딱 요 키워드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밑에 보시면 화살표 재화 요 서비스가 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시험 안 나오고. 재화는 뭐예요? 유형. 손에 잡히는 거. 제가 들고 있는 분필은 재화.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소비. 소비는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제학 뒤에 거시가 보시면 소비 등장한단 말이에요. 거시 쪽에서. 소비. 소비를 만약에 구입하는 걸로 보면 원래 소비 지출이란 말이에요. 구입하는 거. 다시 내가 사과 샀죠. 그럼 샀다는 거는 사과를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구입한 행위잖아. 그러니까 소비의 지금 정의 잘 보시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입과 사용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념이 소비를 구입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해서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원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를 구입하는 경우를 지출하는 거고 소비를 사용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시 쪽에 보시면 이런 제가 있어요. 내구재. 들어봤어요? 내구재. 내구재 뭐예요? 개념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내구재 대표는 가구, 자동차 이런 거. 그럼 가구, 자동차는 소비가 구입하는 거하고 사용하는 게 다르죠. 자동차 오늘 샀는데 사용은 10년 걸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시 배울 때 그게 나오죠. 그냥 소비에 구입하는 거하고 사용을 같은 개념 보겠다 라고 전제하잖아요. 근데 내구재의 원래 개념상 구입하는 거랑 사용하는 건 다르다고요. 내구재는.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하고 사용하는 건 다르죠. 비내구재는요. 껌 사면 사자마자 바로 소비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입과 사용 같죠. 비내구재는. 맞아요? 그래서 소비를 정의할 때 사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구입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경제 주체 나오죠. 자, 가계기업, 정부, 외국 나옵니다. 역시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일단 가계의 목표는 뭐예요? 많이 배우셨죠? 효용 극대화, 만족도 극대화라고 해요. 만족도 극대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생산 요소의 공급을 통해서 얻은 소득으로 소비 활동하는 게 가계라고 하는 거죠. 기업은 생산 요소를 고용해서 재화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라고 한다고요. 나중에 다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 정부는 재화 서비스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죠. 그때 이제 재화 서비스를 뭐라고 배우셨냐면 공공재라고 배우셨단 말이에요.
공공재. 그래서 뒤에 공공재 따로 등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나오죠. 외국이 또 해외가 국내 경제 부분을 상품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금융 및 인적 자원을 거래하는 국의 모든 주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질문. 시험 보다 보면 이런 말 등장해요. 외국 저축이란 말. 용어에서. 시험 볼 때. 외국 저축. 자, 외국 저축은 질문. 한국이 외국에 저축했다는 개념이에요. 외국이라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저축했다는 개념이에요. 객관식. 50% 확률. 1번, 2번. 소리 안 내셔도 돼. 손가락으로. 1번, 2번. 다시 1번. 다시 1번. 한국이 미국에 저축하는 경우를 외국 저축이라고 한다. 아니다. 2번. 외국이 한국에 저축하는 경우를 외국 저축이라고 한다. 뭐야? 손가락으로. 예. 그쵸. 2번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요거는 주체예요, 주체. 그러니까 외국이 저축했다는 거예요. 외국이 저축. 그래서 나중에 국제경제 배우시면 경상수지 나와요. 수출 빼기 수입. 보통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무역수지 중에서 무역수지 들어가는데 경상수지라고 보통 하죠. 쉽게. 그러면 요거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큰 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우리나라가 흑자인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외국이 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이 흑자가 되면 반대가 되셔야지. 다시 요 수입은 외국 입장에서 뭐예요? 수출이잖아요. 외국에서는. 요거는 외국 입장의 수입이고.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쓰게 되면 요게 일로 바뀌죠? 수입 빼기 수출 아니겠어요? 반대로? 그럼 요건 외국에서의 경상수지 흑자예요. 따라서 외국은 요 돈 가지고 뭐 한다? 저축한다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 저축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외국 딱 나오면 조심할 게 별도의 주체라고 보셔야 돼요. 별도의 주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저축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외국이라는 주체가 별도로 있다. 라고 해서 국제경제 풀 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외국이 저축했다. 이런 개념으로. 자, 그 정도 개념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뒷장에 있는 그림은 쭉 내용을 앞에 있는 거 정리를 해놨고요. 거기 있는 이제 중간에 있는 그림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자, 잠깐 그림 그려볼게요. 역시 시험이 안 나와요. 가게 있고 기업 있고. 자, 가게 기업이 두 개의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하죠. 보통 여러 시장이 있는데 가장 대부분 두 개. 그래서 하나는 생산물 시장, 또 하나는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 뭐 노동 시장 쓸게요. 노동 시장. 기업은 이제 생산물 시장 쪽으로 생산물을 공급하고, 가게는 생산물을 수요한다라고 하죠. 그냥 가게가 화폐 대가로 돈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미시경제학 쪽에서 총지출이라고 해요. 그 다음 기업은 이렇게 돈 받았으니까 요거는 판매 수입 또는 매출액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총 지출액과 판매 수입 또 매출액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요거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배우시냐면 P 곱하기 Q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P가 한 개당 가격, Q가 거래량. 그래서 P 곱하기 Q를 읽을 때 가게 입장에서 총 지출액,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 매출액. 그러니까 둘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게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대표가 이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노동을 수요할 거고, 이제 공급 수요가 거래되는 요 시장이 우리가 노동시장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노동 사용 대가로 임금을 준단 말이죠. 그럼 임금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비용. 그 다음에 가게는 이렇게 임금을 받았으니까 임금 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비용. 가게는 쉽게 말해서 월급 받아서 지출하는 거예요. 월급 받아서. 근데 문제가 있죠. 가게 월급 받아서 전부 다 지출하지 않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100만 원 전부 지출 안 하고 가게가 만약에 저축한다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저축. 그다음에 가게가 만약에 텍스, 조세를 내버리면 그만큼 지출하는데 돈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누출이라고 개념 잡는단 말이에요. 저축.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거시 나중에 배우실 때 누출 항목, 돈이 빠져나가는 항목에 저축 있고 조세 있고 또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만든 제품을 요 가게가 안 샀으니까 외국제 사는 경우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 항목이 또 수입. 수입도 뭐다? 누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누출 항목, 주입 항목 이런 게 개념 있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알다시피 이제 이게 경제 순환 모형 하는데 이 모형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저희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 객체 있죠. 경제 주체 있고 경제 객체가 있잖아요. 주체, 객체. 그래서 경제 객체는 상품, 재화, 서비스, 생산 자원, 이거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9페이지 가 보시면 이제 재화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일단 이제 재화를 둘로 나눠놨죠. 역시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요. 재화 안에 크게 자유재가 있고 경제재가 있습니다. 자, 자유재의 정의는 뭐냐? 부존량이 무한한 재화를 자유재라고 정의합니다. 경제재는 부존량이 유한한 재화를 경제재 하는데 인간의 욕구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희소성의 법칙이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 밑에 화살표 보시면 희소하다는 개념이 있고 희귀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희소, 희귀. 역시 이제 경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이제 개념 구분할 때 희소랑 희귀랑 개념 구분한다 이런 말이 있죠. 킹크랩 좋아하세요? 킹크랩 안 좋아하세요? 킹크랩 보시면 앞발 집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근데 2개 중에 하나만 있는 킹크랩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거는 희귀하단 말이에요. 숫자가 적죠. 근데 하나 있는 거 우리 안 사 먹잖아. 2개는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킹크랩 찾을 때 그 킹크랩 2발 있는 게 희소하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는 희귀, 적은 게 희귀한 게 맞는데 우리의 욕구에 비해서 부족한 거를 희소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귀하다는 개념은 수량으로 판단하는 거고 희소하다는 개념은 욕구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냐 이걸 희소하다라고 개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유재는 부존량 무하니까 욕구를 다 채울 수 있고요. 그래서 자유재는 희소하지 않는 재화예요. 이렇게. 반면 경제재는 부존량이 유한하니까 욕구를 전부 채우지 못해서 희소한 재화라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희소하지 않은 재화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0이에요. 공짜 이런 거. 그 다음에 희소한 재화는 가격이 발생하는 거죠. 자유재, 경제재 이런 개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네모박스 보시면 이제 소비재, 생산재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소비에 사용하는 재화이면 소비재, 생산재는 생산자가 생산에 사용하는 재화이면 생산재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제 문제라는 개념이 있죠.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는데 예전에는 요즘에 잘 출제 안 됩니다. 경제 문제도. 자, 경제 문제도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등장하는 거죠. 법칙. 이것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경제 문제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를 첫 번째 문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희소하니까. 그래서 그 밑에 사례 보시면 철강 얘기 나오죠. 철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철강 가지고 어떤 걸 만들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죠. 즉 생산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들지 기계로 만들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중국과 우리나라 비교해 보시면 중국이 노동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중국은 노동자를 활용해서 당연히 재화를 만들고자 할 거고, 한국은 노동보다는 자본을 활용해서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죠. 이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자, 세 번째로는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왜냐하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서 누구한테 더 주고 누구한테 덜 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걸 세 번째 문제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정도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서비스 아까 무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생산 요소로 가시면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노동이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이제 레이버라고 쓰기 때문에 표기법을 L로 많이 하죠. 또는 N으로 쓰는 교재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L로 쓸 수 있고, 이때 이제 노동의 가격을 임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임금. 그래서 노동 가격 임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의 수요하고 노동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노동 수요, 노동 공급. 그래서 노동 수요는 뒤에 이제 그림 나오겠지만 수요니까 기업에 의해서 의사결정되는 거고, 노동의 공급은 가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노동 수요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역시 기업 1차 목표는 이윤 극대화니까 이윤의 극대 때문에 노동을 수요한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가게는 왜 노동 공급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효용의 극대화 때문에 노동 공급한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도 배우시고 가게의 효용 극대화 조건을 별도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임금은 노동 시장에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본은 자본재라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하죠. 사람들이 자본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1차적으로 경제학공부를 자본 딱 나오면 화폐로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 딱 나오면 가장 기본은 자본재. 그래서 기계, 공장, 설비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자본재로. 그래서 자본재 일단 영어로 캐피탈로 쓰게 되는데, 이때 자본의 가격을 이자라고도 하고 자본의 임대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본 딱 나오면 화폐로 일단 1차적 인식하지 마시고 자본재라고 인식하는 게 제일 편해요. 기계, 공장, 설비. 한 번 더 응용하면 투자라는 개념도 이제 배우시게 되거든요. 거시 쪽에서. 투자 딱 나오면 자본의 구입이에요. 투자가. 자본의 구입. 그럼 좀 공부하시면 계시니까 투자 종류 3가지 배우셨어요. 거시 쪽에서. 투자의 종류 3가지. 다시 일단 투자 딱 나오면
세 가지 투자가 있는데 지금 기계나 공전 설비 관련된 투자를 우리가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거고,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투자는 건설 투자죠. 부동산 그런 거. 그래서 건설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나실 것 같은데, 건설 투자, 설비 투자, 하나 더, 재고 투자. 재고도 투자죠. 요걸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그러니까 자본 딱 나오면 투자로 연결시켜야 되고, 자본은 기계나 공장 설비로 이해하면 되고, 자본을 구입하는 행위를 투자. 투자는 종류가 세 가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재고 투자. 요 세 개로 나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딱 개념 안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자본, 투자 딱딱 나눠서 개념 미리 딱 잡아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죠. 토지의 사용 대가를 지대라고 하죠. 땅지자, 대가대자, 지대.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토지 시장인데 나중에 이제 토지 이런 그림들 배울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이제 땅이니까 가장 쉬운 그림으로 토지 공급이 딱 일정하다라고 그냥 가정해서 수직으로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하향의 토지 수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만날 때 요 균형 가격을 그냥 지대라고 이해하면 된다. 라는 거고,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대는 경제적 지대죠. 시험 쪽에서는. 경제적 지대. 시험에서는. 다시 토지 자체의 그 지대보다는 경제적 지대가 더 시험에 중요하게 다르고, 경제적 지대는 토지의 개념을 응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용 대가를 경제적 지대라고 해서, 보통 이제 경제적 지대는 언제 발생하냐면 비탄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직업과 좀 관련돼서 설명이 돼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들. 그래서 아무나 일할 수 없는 그런 직종 관련된 것, 즉 뭐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자격증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제적 지대가 창출되면서 약간 불로소득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상의 더 대가를 얻는 경우를 경제적의 뭐 경제적 지대 이런 개념으로 응용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경영도 있는데, 경영은 이제 요즘에 경영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생산 요소가 등장한 거고, 그 전까지는 주로 세 개예요. 노동, 자본, 토지고, 주로 이제 저희 시험 쪽에 주는 노동과 자본이에요. 항상 노동과 자본 위주로 접근하는 거고, 좀 추가된 내용이 이제 토지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분과 일반 균형 분석 가볼게요. 자, 부분은 그냥 쉽게 말해 특정 시장 분석하는 게 부분이에요. 특정 시장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시 쪽 배우실 때 부분 균형 분석 위주로 배우시게 되고, 뒤에서 이제 일반 균형 배울 때는 좀 약간 내용이 더 어렵게 들어가죠. 그래서 부분은 특정 시장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일반은 모든 시장 균형을 분석하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반 균형 분석 관련된 왈라스 균형 뭐 이런 개념도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과 배시장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을 좀 해놨죠. 일단 이제 그림 떠나서 사과의 거기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소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과 소비 증가하면 사과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비싸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여기서 끝나는 게 부분이에요. 부분 균형 분석. 그러니까 사과 시장만 분석하면 부분 균형 분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른 시장까지 파급된다고. 그럼 사과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대체제 샀죠. 사과 비싸지니까 자녀들 보고 사과 좀 덜 먹고 너 딴 거 먹어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 소비의 증가. 그럼 배 가격이 다시 비싸지겠죠.
그럼 배 가격 비싸지면 사과 가격과 배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면 다시 사과를 사 먹을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게 다시 사과 시장으로 또 영향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까지 다 분석하는 거를 일반 균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일반 균형은 모든 시장의 파급 효과까지 다 보는 거를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 균형이 지금 본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모든 시장에 대한 균형을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균형은 경제에서 어떻게 분석하냐? 수학으로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두 개 시장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자, 그래서 오른쪽 여백에 있는 문제 잠깐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1번 부분 균형 분석이란 다른 모든 것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특정 시장만을 분석한다 라는 거죠. 2번 일반 균형 분석이란 특정 시장과 다른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분석하는 게 일반 균형. 3번 특정 시장만을 분석을 하므로 분석이 간편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일반은 어떤 개별 부분의 특징적 현상을 단순 명료하게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나 다른 부분과의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 볼게요. 요건 이제 논점이 뭐냐면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란 말이에요. 사회과학. 그럼 사회 공부할 때 우리가 모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칙도 만들죠. 그럼 경제학에 우리 법칙들 뒤에서 배우실 텐데 법칙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학은 법칙에 예외가 있다, 없다? 있죠.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자연과학은 이제 해가 뜨는 게 거의 다 동쪽에서 뜨는 거 아니에요? 서쪽에서 뜨는 경우는 없잖아. 근데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항상 법칙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당연히 예외가 있으니까 시험에 중요한 건 당연히 예외죠. 시험 쪽에서는.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 모형을 만들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류.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때 이 오류를 거기 두 가지 한 거죠.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 두 개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중요한 오류는 구성의 오류예요. 인과보다는. 그래서 인과의 오류는 뭐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오류인데 선후의 관계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발생한 이 선후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착각하는 경우를 인과의 오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 사례 뭐 어느 교과서든 다 있는데 오비락이 항상 들어가 있죠. 오비락.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 나른 게 먼저 발생한 사건이고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 배가 떨어진 경우가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따라서 원인을 뭘로 보고 까마귀 난 걸로 보고 배가 떨어진 거를 결과로 봐서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인과의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의 오류는 기납법을 활용할 때 나올 수 있는 오류라고 되어 있죠. 기납법이란 개념 아시죠? 어떤 현상을 보고 모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까마귀 날고 배 떨어진 이 현상을 보고 모형 만들었기 때문에 기납법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는 구성의 오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구성의 오류는 뭐예요? 부분적으로는 참.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 봤을 때 여기서 옳은 진리를 우리가 도출했는데 이거 가지고 전체 결론도 참이라고 확정을 해버리는 경우를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어떤 일부분 보고 우리가 어떤 원리를 찾았는데 그 원리를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를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참인 게 전체일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경제학의 대표적 나오는 게 저추역설이죠.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저축의 역설. 같은 말로 절약의 역설. 요거 누가 얘기했어요? 학자 케인즈. 케인즈가 저축 역설 설명했고, 케인즈 있었을 때 그 상황이 대공황 때였기 때문에 극심한 경기가 침체였단 말이에요. 경제 안 좋을 때. 그럼 경제 안 좋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끼잖아요. 아껴 쓰잖아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의 저축이 증가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개인 입장에서 합리적 행동이고 당연히 좋은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사회 전체 저축의 증가로 확대하게 되면 이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너도 나도 다 저축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가 다니던 회사도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건이 안 팔리면서. 그래서 케인즈가 요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비가 미덕이다 라고 했죠. 저축하면 안 된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경기 침체예요? 경기 과열이에요? 경기 침체죠? 그럼 지금 경제학도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 소비하셔야 돼? 저축하셔야 돼? 소비하셔야 되죠. 그럼 오늘 집에 갈 때 버스 타셔야 돼? 택시 타셔야 돼? 택시 타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팍팍 돈 쓰라니까 팍팍. 그래 경제 살아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 비판하죠 당연히. 고전아파 쪽 계열들은. 그래서 지금 케인즈의 주장은 경제 안 좋을수록 저축을 하면 안 되고 소비해라. 이런 근거로 저축의 역설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 구성 오류의 한 사례로 얘기하죠. 그래 저축 역설은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별도로 출제가 되잖아. 요것만 단독으로 저축 역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 이제 그림으로도 설명하기 때문에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험에 나왔던 건데 개인의 저축의 증가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 저축을 증가시킨다, 증가 못 시킨다. 저축 역설에 따르면. 다시 너도 나도 저축을 늘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저축이 증가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저축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저축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빠지면 소득이 줄죠. 그럼 소득이 줄면 다시 저축이 어떻게 돼요? 다시 줄잖아. 그래서 저축이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깊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 쪽에서는. 자, 하여튼 요 정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합리적 선택 여기 보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의사결정하려면 가장 기본은 비용을 줄이는 게 좋아요. 비용 최소화. 그 다음에 만족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뭐 대학교 때 소개팅 하셨겠지만 처음 소개팅 나갈 때 뭐 돈 같은 거 걷어서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처음엔 아깝죠.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근데 일정 단계 우리가 사귀게 되면 만족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비용이 아깝다고 전혀 안 들지. 돈을 막 쓰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원칙은 비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크게 만드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데 그 선택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이 이제 비용 편입 분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수험 공부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따져야 된다는 거지. 수험 기간 동안의 비용. 그럼 내가 만약 1년을 공부하겠다라고 딱 기준 잡으면 비용은 두 가지 있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명백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회비용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교재비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로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면 이건 명백한 비용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지금 취업할 수 있는 나이인데 취업 안 하고 수험 공부하고 있으면 암묵적 비용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묵적 비용이 1년 동안 벌 수 있었던 연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모두 다 따져야 되고요. 이게 따졌을 때 뭐 3천만 원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암묵적 비용이 낮아요. 요즘에 잘 취업이 안 되잖아. 취업이 굉장히 잘 될 때는 취업도 잘 되니까 이것도 발생하겠지만 연봉도 높겠죠. 근데 요즘엔 취업이 잘 안 되니까 1년 동안 벌 수 있던 연봉도 낮을 뿐더러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게. 그 다음에 편익. 합격하죠. 그럼 내가 뭐 공무원 합격하면 앞으로 향후 뭐 3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면 30년 동안 근무할 때의 수입을 계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입의 금액 계산해서 기본적으로 그 편익이 비용보다 당연히 크다면 수험 공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늦게 합격을 하게 되면 근무 기간이 짧아지니까 수입이 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편익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진짜 실급 됐다 하면 제 아는 선배들도 시급 있지만 파워풀해요. 안에서. 그래서 공직 만족도 이런 게 높을 수 있다고. 이걸 전부 다 따져서 편익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수험 공부하는 게 맞고, 비용이 더 크면 수험 공부 안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자, 이게 비용 편익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한계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죠. 한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한계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추가예요. 추가. 가장 쉬운 개념으로. 그래서 과거는 잊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살고 계시면 어제 일은 다 잊으라 이거죠.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과거에 내가 학교생활 대략 했다, 뭐 대충 했다고 했을 때 그걸 괜히 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는 게 한계적 선택 하는 거고, 요 관련돼서 이제 가로 4번이 나오는 게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에요. 최종적 의사결정 무조건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지금으로부터의 편익과 지금으로부터의 비용을 비교해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선택하는 게 좋고, 한계 비용이 적으면 선택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때 한계가 헷갈리면 추가로 붙이면 돼요. 추가 편익과 추가 비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례로 부패 예를 들었는데, 부패는 한계 비용 얼마입니까? 부패를 먹으러 가셨어. 그래서 한참 1시간 정도 먹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1시간 요 시점에서 추가 비용 발생 안 하죠. 부패는 들어가는 순간 일단 돈 다 내고 끝냈잖아. 그럼 추가 비용 0이에요. 부패는 0이기 때문에 한계 편익이 0이 될 때까지 먹기 때문에 부패 먹으러 가시면 과도하게 많이 먹는다고. 이게. 근데 가끔 이제 초밥집이나 그거 있잖아요. 뭐지? 초밥집은 그릇당 먹잖아. 그럼 그릇당 하나 먹을 때마다 계속 또 돈 내죠. 그럼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먹는다고. 이게. 그래서 부패, 일반적 부패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거고, 보통 이제 그릇으로 먹는 경우는 하나씩 먹을 때마다 내가 추가 비용 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부패를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 여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제 블랭크 있는데 요거런도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경제학의 종류로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